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간은 좋은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뭔가 어떤 쪽인 거죠? 그 아이디어가 얼마의 이익을 벌어줄까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그 계산할 줄 아는 것을 보니까 회사에서 큰 영향을 미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과 동시에 저 1년 만에 온 것도 놀라웠는데 이전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전 영상 잠깐 올려놓을 건데 소름 돋는 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 지금 앞에 모니터가 놓여 있잖아요. 네네네.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 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더니 정말로 제가 어디선가 본것 똑같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1년 만에 나왔는데 이런 우연이. 아니 그러면 그만큼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소비에 돈을 쓰지 않는 옷이 사람인 없어요. 거야. 제가 뭐 저를 아니 정말 근데 좋아하는 사실 건 알겠지만 키가 어떻게 되시죠? 83입니다. 아 키도 크시고 잘생겼는데 옷을 스타일을 결혼했으니까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저는 없는 그런데 건가요?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아 원래 제가 그래도 이런데 나오니까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지 평소에 집에 있거나 회사에 있을 때는 네네. 진짜 아예 반바지에 늘어난 티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쓰레빠 끌고 다니고. 1년 만에 어쨌든 같은 복장이라니. 그래도 거의 회사 자산은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운용 자산이. 네, 자산도 네. 늘었고. 하지만 삶은 바뀌지 않은. 네, 그렇죠. 그게 뭐 저를 바뀌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저는 채널이 뭐- 50만이나 100만이나 200만이나 인생이 많이 바뀌셨나요? 저희 좀 좋은 티셔츠입니다. 이거 DK 에다예요. DK 에다. 아, 그렇죠. 벌수는 같지만 약간 올라갈 수는 있군요. 아, 그렇죠. 네네. 좀 더 좋은 복장으로. 이거는 저 알기로 대학생 때 산 옷입니다. 아, 꼭. 보세. 아 진짜. 네, 네. 뭔가 제가 좀 죄책감이 느껴요. 하지만 저 시청자분들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그렇죠,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이런 걸 중요하죠. 포장하도록 하고요. 네. 요번에 요 에이블, 야 흰색에 빨간색 이쁜 책 나왔는데 요 책으로 좀 더 이야기 들어갈 건데 요 책의 일단 핵심 메시지 뭔지만 한번 들어보고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책을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able이라는 단어가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형용사고요. 제 옛날 별명이에요. 뭐든지 나는 다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이루어낼 거야. 낼 때까지 하겠다라는 이제 마음이고요. 제가 이제 사인을 해드리면 책에다가 그렇게 적어요.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이든 인생이든 사업이든 간에 될 때까지 한번 해보고 내가 먼저 좀 손드는 자주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보자라는 얘기라서 주식 내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제 인생 얘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다 주식 얘기예요. 아 근데 방금 전에 하신 멘트가 사실 인디언 기후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책을 좀 봤는데 책에서 대표님이 인생에서 고등학교 외국어 고였나? 네네. 거기 입학하는 거 실패 빼고는 큰 실패를 한 적이 없다고 없어요. 봤던 것 같은데 없어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실패 많이 하잖아요. 네. 저만 해도 대학을 재수해서 갔고 그다음에 취업도 뭐 계약직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30살 취업을 했고 네. 되게 실패가 좀 많았는데 어떻게 실패를 하지 않았던 거죠?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주식은 엄청 실패합니다. 아. 주식은 많이 틀리고 있고요. 근데 인생에서 실패를 안 한 거는 포기를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렇죠. 한 가지 제 성격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겁 말고 뭔가 실패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다 검토를 해보고 요거는 무조건 내가 잘할 수밖에 없겠는데 하는 일만 해요. 다 계산하는군요. 네, 이겨놓고 싸우는 편이에요. 그래놓고는 마치 되게 어려운 양 이제 하는 거 표현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한 적이 없는 거고 입시니까 중학교 때였을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가치관이 없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고 취직하면서 나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해야 되겠다. 주식도 내가 잘하는 업종, 잘하는 방법론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패의 획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요 책 띠지에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MZ세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자. 아마 그게 유퀴즈 언더블럭 네, 그것 네. 때문일 텐데 네.
그 MZ 세대가 사실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그렇죠. 때니까. 현재 그렇죠. 그럼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실패를 좀 덜 할 수 있는지. 네. 요 조언 한마디로 이제 본격적인 주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퀴즈 온 더 블럭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유퀴즈 온 더 블럭 저 출연한 영상을 맨 앞부터 보시면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제가 그냥 빡 출연한 게 아니고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다음 출연자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어요, 여의도 맞아요. 공원에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나왔나? 그렇죠. 공개를 했나? 뭐 어떻게 했던 그렇게 막 찾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한 분 나와요. 그 여성분한테 와보세요, 출연합시다, 막 촬영해요 했더니 여성분이 얼굴을 딱 일단 먼저 가려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아니에요 하고 이제 회사로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오케이 했으면 저는 김작가 TV 채널에 현재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일단 가리고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발표할 기회, 뭐 할 사람 하면은 다 안 하고 화장실도 손잡고 같이 가. 맞아.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사회 속에서 태어난 여러분이 손을 들 용기만 있다면 사실은 기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손 안 드니까. 그러면 그 기회가 많은 속에서 여러분 손이 든 사람은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할 때 움츠러들거나 뭐 이렇게 뒤로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네요. 유퀴즈 온 더 블럭 원래 사진에 섭외된 거 아니냐라는 뭐 생각, 많은 그렇죠. 사람들도 질문하던데 그게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길 가다가 정말 그냥 손을 든. 네. 알겠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 남자 김현희 대표님과 주식 이야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락장 지속되고 요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더 퍼블릭 자사 운용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추가 매수 뭐 3천대부터 계속 하셔가지고 이제 네. 현금이 거의 없는 상황. 왠지 현금이 없으신 거의 정말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네네. 작년 하반기부터 현금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네. 지금은 20% 정도 현금이 있고요. 그리고 6월 말까지는 30%였어요. 그 얘기는 6월 말 7월 초에 10%를 소진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남은 20%도 이번 약세장의 어느 중간에 추가로 더 살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20%가 남아있다라는 거는 네. 지금 바닥이 좀 더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주가가 이제 어쨌든 싸진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이전과 비교해서. 근데 진짜 사도 되는지 의문이 굉장히 드는데 네. 지금 바닥이 맞는지, 그다음에 많은 분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에는 재테크 계열에 사실 조회수 많이 빠졌잖아요. 그게 그만큼 이제 지겨운 거죠. 이거 맨날 뭐 전문가들 나오셔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네. 2,700 싸다, 2,600, 네. 500, 400, 네. 2,300까지 깼었죠. 네네. 2,200 얼마까지 갔었죠. 네. 지금 다행히 2,400이긴 하지만. 네. 저점이든 고점이든 예측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데요. 다만 이 약세장을 보는 건 가능한 것 같아요. 강세장이 언제 끝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 근데 저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말 살 때다 아닐 때다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저희는 지금 주식이 사야 될 때다, 매우 싼 시점이다 라고는 봐요. 근데 왜 현금이 20%나 있어? 이렇게 또 반문하실 거잖아요. 저희 같은 투자자가 포기할 때가 주식의 저점이에요. 저희 같은 투자자는 약간 인내심도 있고 그렇죠. 용기도 있고 좀 장기 투자를 하는 하우스들의 매니저들도 현재는 괜찮지만 좀 더 빠지면 이제 패닉이 올 수도 있어요. 막 2,000 깨지고 1,900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20% 더 빠지면 좀 싫죠. 되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때가 아마 바닥일 거예요. 정말 무서울 때. 하지만 항상 이 강세장과 약세장이 매년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주식을 다 사고 나면 더 빠져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느긋하게 사보자가 우리 회사 현재 운영 컨셉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지금은 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요? 지금 개별 기업 단으로 봤을 때는 그 기업이 뭐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다 감안했을 때 평균적인 이익의 수준으로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고요.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뭐 2배가 올라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끌 비투족도 지금 큰일 났다. 이자 비용을 뭐 100만 원 내다가 그게 200 됐으니까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2배가 된 거는 1%에서 2% 됐기 때문에 2배가 된 거지 1%포인트만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처럼 금리가 4, 5였는데 90이 되면 진짜 기업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1, 2에서 3, 4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역수로 계산을 해보면 4% 금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PER 25배 정도 되는 거고 지금 그것보다 PER이 훨씬 싸기 때문에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오고 있어서 투자할 것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 회사에서는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운용하시면서. 지금은 사실 운용적인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요즘엔 별로 큰 걱정이 없네요. 네, 되게 편안한 상황이고, 근데 제가 고민을 얘기하면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 비중이 제일 높은 주식이 하나 있어요. 20% 갖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그게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팔고 싶은데, 아직 목표가에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까치밥을 좀 남겨줘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먹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속편한 상황이죠 지금. 네, 그래서 운용 전략적으로는 별로 고민이 없고 다만 이제 저희한테 맡기신 고객분들도 올해는 저희도 손실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 그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는 한마디로 있죠. 전체 포트는 좀 손실인데 그 한 종목은 좀 크게 오른 거다. 네, 그게 안 올랐으면 더 많이 이제 손실을 받겠죠? 야,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는 지금 이미 목표가 근처까지 살짝 못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든 오늘 영상에서 약간의 유추해서 그걸 찾아낸다 하더라도 사는 거는 살 필요가 없죠. 사는 건 정말 안 좋은 건 거고 두 번째로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가지고 있는 건 원래 지분 공시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분 공시가 안 된 건가요? 저희는 지분 공시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 한 거는 그러면 사람들이 못 찾겠네요? 저희 고객이 유출하지 않는 한 못 찾죠. 고객은 알 수 있고. 고객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마부터 시작이죠? 뭐 김 작가님은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금액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나 찾아봤다. 올려놔야 되겠다. 자존심을 긁은 다음에 가입을 하고 낮춰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한 종목은 굉장히 높아지셨지만 전체 포트가 좀 마이너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더퍼블릭 자산운용에서도 물린 주식이 있다라는 많아요. 거고 그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라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아주 파란색, 아주 여름처럼 제 계좌도 파란색. 다 파란색인데 추가 가셨군요. 계좌가. 요즘에 여행을 못 간대요. 요즘에 제주도를 가면 오늘 기사를 봤는데 3박 4일에 300만 원. 맞아요. 호텔, 4인 가족이죠? 4인 가족 기준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정확하게 못 봤어요. 저도 기사 제목만 봐가지고. 저는 가족이 없어서. 와이프도 갑자기 없고 애도 탈룰라로. 없어서. 그럼 300만 원이면 풍족하게 가실 것 같습니다. 혼자 가면 풍족하게 가겠죠. 물린 주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당연히 이 기업을 분석하고 그 본질 가치보다 싼 상황이라면의 가정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주식을 지금은 사야 될 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도 상반기에 주식을 많이 솎아냈어요. 다 그냥 물린 채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오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주식들은 판 주식도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 환경, 거시경제 환경을 저희가 전망하진 않지만 현재 환경에서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 것들 그런 주식들은 어느 정도 팔았고요.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사진 않았고 조금씩 비중을 채워갈 예정이에요. 아직은 물타기 하진 않았어요. 아직 물타기는 하지 않았고.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 아까 판 주식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 사야 하는 주식은 뭐 종목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힌트라도 준다면 어떤 주식인 거고 팔아야 되는 건 어떤 쪽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주가 지수도 떨어졌죠.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졌죠. 하니까 과외돈으로 내가 벌었던 돈으로 작년, 재작년에 많이 소비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올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마 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가구라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인데 가처분 소득이 한 월 200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못 샀을 법한 건데 주식이 갑자기 올라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올라서 뭔가 구매를 했던 큰 자산들 사치품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구매가 아마 일어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구매가 많았고 이게 재구매가 어려운 쪽은 저희는 깊이
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또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왜 오를까? 그럼 물가 상승 때문에 오른다. 이거까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부담되는 것만큼 기업들도 힘든 회사들이 있어요. 뭔가 원재료를 구매해서 팔아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올랐어. 너무 올랐어. 근데 제품 가격은 못 올렸어. 그럼 수익성이 같은 매출이어도 안 좋게 되겠죠. 근데 이게 계속 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고 그럼 경기가 정체되고 다시 반대 순환이 또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가가 지금 과도하게 올랐던 그런 것들은 떨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지금 매출액이 유지되고 있는데 수익성이 안 좋아졌다면 앞으로는 매출액은 유지되는데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국면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간은 좋은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회사들은 뭔가 소비재고 약간 필수 소비재 쪽인가요? 어떤 쪽인 거죠? 그 필수 소비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드시 구매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원재료의 비중이 높다든지 아니면 운반비의 비중이 높다든지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는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구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철판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거기 뭐 차량용 반도체도 들어갈 거고 가지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철판 가격들이 나중에 떨어진다면 현대차가 같은 제품의 판매량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사치제 같은 것들은 좀 안 좋을 수 있다 했잖아요. 네. 그 명품 같은 것들은 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을 계속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조금 다른 영역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명품 되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명품도 이제는 안 좋아질 수 네. 있다. 이게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 명품 사치제 같은 경우가 경기를 안 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안 탄다면서 오픈런 뭐 기타 경기를 안 타는 소비자 층도 일부 있겠죠. 네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핸드백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정말 찐 부자가 있는가 하면 돈을 쭉 모아가지고 1년치 모아서 1년에 한 번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훨씬 많죠. 그렇죠. 평생 안 사다가 갑자기 비트코인 대박이 나가지고 하나 사신 분들 있을 거죠. 그럼 이 뒤에 나온 이 두 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어려워진다든지 물가가 올랐다든지 내가 가외 수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구매가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사치제 같은 경우는 경기를 안 타는 게 아니라 경기를 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진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후행하는데 얘네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후행하는지 모르고 사치제를 사면 두 번 맞는 거예요. 주가 하락을. 그래서 저는 사치제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사치제 명품 같은 시장이 이렇게 발달했는 게 자산 시장이 폭등한 거랑 좀 연관이 좀 있었군요. 저는 많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픈런 이런 얘기 언제 들어보셨어요, 작가님? 올해 뭐 상반기까지만 해도 작년 그다음에 뭐 2020년에도 많이 들렸고 처음 들어본 거. 처음이요? 언제죠? 2020년이실걸요? 아마? 그 전까지는 저는 백화점에 그렇게 줄 서가지고 뭔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뛰어가는 케이스를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이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면세점 와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뛰어들만 하잖아. 그렇죠. 싸게 살 수 네. 있고 이거. 1년에 한 번 꼭 필요한 거 사야 되는데 기다렸다 사는 거랑 평생 제가 39년을 사는 동안 있어 오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는 반대 일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저는 그런 쪽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사치제 명품 하나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이 작년에는 해외여행을 안 가셨잖아요. 아, 그렇죠. 돈이 남았어요. 근데 올해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됐어요.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돈이 정말 많으면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도 사겠지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오면 그럼 여행을 갈까? 작년에 산 명품백을 하나 더 살까? 분명히 고민하는 수요가 생기면 총 수요는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그런 분야는 올해 되게 어려울 수 있다. 대표님 말씀대로 요즘에 샤넬 그 이제 중고 시장에서 파는 거 가격들이 좀 떨어지고 떨어졌잖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아마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은. 지금 여행 얘기 주셔서 그러면 리오프닝 섹터, 네. 항공, 호텔, 레저, 여행만 한번 좀 점검을 하면 네, 네. 어떨까요? 이 조금 차별적으로 봐야 되는데 항공 말씀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호텔, 레저, 레저, 여행. 그다음에 여행 이렇게 돼 있죠. 항공주는 좋을 것 같고요.
호텔 레저가 결국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카지노예요. 카지노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여행사 같은 경우는 살아남냐 안 살아남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라서 별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그나마 여행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항공보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먼저 카지노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카지노는 방금 말한 사치제랑 비슷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카지노에 외국인이 왔어요. 외국인이 왔는데 내가 여행비도 비싼데 오긴 왔어. 근데 카지노를 꼭 해야 될까? 아닌 사람들도 분명 있겠죠. 보통 카지노는 일반적으로는 여윳돈 좀 남는 그렇죠. 걸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여행비도 비싸졌고 뭔가 물건 구매하기도 바쁜데 카지노까지 꼭 해야 된다? 아닐 수 있어요. 또한 카지노를 간다고 해서 금액을 갑자기 2배, 3배 더 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냥 원래 하던 만큼만 하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반면 반대쪽에 있는 항공주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가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행기를 무조건 거의 타야 됩니다. 근데 항공권의 가격은 어떻죠? 매우 이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최소 2배에서 많은 거는 1~2배 이상씩 올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공사들이 비용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뭐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거나 승무원들의 월급이 그렇게 많이 올랐거나 그 전혀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수요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 어려운 얘기로 하면. 그러면 비행기를 한 번 띄웠을 때 버는 돈이 아주 크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비행기가 못 뜬다 아니면 요새 딜레이나 짐 잃어버리는 게 많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실적 발표가 되고 나면 얘네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버네? 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껴있죠. 결국에는 경쟁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 2년 되는 동안 많이 아마 여행사들이 이 문을 닫았을 거거든요. 근데 살아남은 회사들이 좀 시장 점유율이 커진다면 이것도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왜 항공주보다 좀 덜 보냐고 한다면 여행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티켓을 파는 게 아니라 항공권에다가 조금 마진 붙이고 호텔 가격에다 조금 마진 붙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공권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얘네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말로 하면 영업 레버리지가 조금 작다. 그래서 리오프닝은 여전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 식음료 쪽은요? 네. 식음료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식음료를 사야 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막 빠질 것 같진 않지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식음료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예요. 근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땐 뭐 사야 돼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식을 안 갖고 있어야 되지 뭘 사는 게 아니에요. 덜 빠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안 빠지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근데 식음료는 별로 안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왜? 경기 방어주고 탄력적이지 않고 이 필수적인 성격의 수요를 가지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국면이냐? 경기 침체 걱정할 때가 아니고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한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건데 무거운 식음료는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그럼 반등이 약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식음료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게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서 조금 더 경기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저점을 확인하고 주가가 상승할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업종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가치 투자하시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장주보다는 소비재 쪽 이런 쪽 투자 많이 하신 걸 아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성장주로도 큰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 소비재 쪽이 내가 훨씬 더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일 걸까요? 그렇죠. 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소비재는 안 삽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초고속 성장 업종에는 안 할 뿐이고 그건 측정을 못 하니까? 네, 그거는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소비재 중에서 이익이 최소한 20% 정도씩은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분야에만 투자를 해요. 그런 분야는 좀 어떻게 찾고 그럼 소비재 쪽에서 어떤 분야들은 앞으로 그런 싹이 좀 보일까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메가 트렌드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쓰고 시간을 더 많이 쓸 곳을 보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투자하는 게 의료기기 분야. 이거는 이제 노령화되면서
의료비에 지출이 많아지고 또는 이 미에 대한 좀 젊게 살고 싶은 네네. 그런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또 지출이 많아지는 그런 분야 저희가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뉴미디어 쪽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의 이제 눈과 시간이 더 많이 쓸 곳, 뭐 그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 쪽으로도 유튜브라든지 뭐 OTT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저희는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광고도 마찬가지인데 네. 광고도 전통적인 시장에서 조금 측정 가능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미디어나 채널 쪽으로 광고가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 다 보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꾸준히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데 네.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이 소비할 곳? 그러면서도 그 회사들이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회사들. 뭔가 이렇게 공장을 막 지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 대동강물 버섯 파는 것처럼 아주 쉽게 장사하는 쪽? 그런 쪽을 저희는 많이 투자해요. 지금 그럼 OTT 얘기 주셔서 네. 그 대표님이랑도 친분이 있는 저음 투자자 DP님. 네. 신사임당 채널의 새로운 주인. 네. 그분이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의견. 제가 뭐 물어볼지 아시죠? 네네네. 넷플릭스를 굉장히 좀 좋게 보시는데, 네. 이제 어쨌든 그 이후에 주가는 굉장히 폭락을 했고, 네. 이제 좀 반등을 했잖아요. 네. 했는데 이제 OTT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양쪽 의견이 달리는 게, 뭐 저염투자자 DP님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1위다. 네. 이건 계속 가져가면 결국에는 우위가 있다. 경쟁 네. 우위가. 네. 그리고 또 다른 축에는 뭐 애플, 그 다음에 디즈니, 이게 경쟁자들이 너무 세다. 네.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네. 대표님은 어느 쪽 시각이세요? 아무래도 뭐 글로벌 주식이니까 좀 편하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글로벌 주식도 합니다. 근데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 회사를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저희 투자관이 나오는 것 같은데 DP님은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투자자예요. 그래서 대표님 보셨을 때도? 네, 넷플릭스를 투자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많은 것을 검토한 다음에 될 수밖에 없을 때 아마 투자하셨다고 또는 투자를 검토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넷플릭스 구독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 평생 넷플릭스를 구독할지 아닐지 다른 걸 여러 개 구독할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은 넷플릭스보다 애플 TV를 좋아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변하는 건 사실이야. 지상파나 케이블보다는 OTT를 많이 보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OTT로 많이 간다, 오케이. 그럼 OTT 시장이 꺾일 거냐 아니냐? 안 꺾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TV 거의 공짜로 보지만 거기는 케이블 TV 채널당 몇만 원씩 내야 돼요. 한 달에. 근데 그것보다 OTT가 훨씬 싸니까 거기에 지불하는 돈을 OTT에 지불할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쏟잖아요? 그럼 누가 거기로 가냐면 광고주들이 글로 갈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TV를 안 보는데 TV에다 광고를 뭐하러 넣겠어요? 그러면 OTT 지금 넷플릭스가 얘기하는 광고형 저가 요금제 같은 게 나오면서 조금 더 OTT 시장이 확장될 건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OTT라는 게 많이 커져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 똑같이 보지만 DP님처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방식의 투자가 가능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겨놓고 싸우는 방식으로 네. 2021년과 올해 이제 7월까지 네. 지금 보유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성공 투자, 네. 뭐 실패 투자, 뭐 한 가지씩 사례 좀 얘기하시면서 우리한테 뭐 투자 조언을 좀 주신다면. 네. 작년하고 올해까지 판 주식이 몇 개 없어가지고 성공해서 판 주식이 몇 개 없어서 제가 팔았다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또 리바이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김작가TV에서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작년에 판 주식이 SM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상당한 수익을 내고 팔았고요. 손실을 보고 판 주식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해외 주식 중에서 이 종목 명보다는 업종만 말씀드리면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이커머스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커머스 주식을 쭉 갖고 있다가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손실 확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SM 엔터테인먼트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본을 좋아했던 거는 이 아직까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좀 느려요.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근데 그 느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안 좋은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저희 같이 좀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인 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안 될 거냐.
언젠간 될 거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미국처럼 바뀔 것은 뭔가 이걸 찾아놓으면 되게 쉽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순진했던 것 같은 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조금 그 분야에 더뎠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커머스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 회사의 성장률은 그거보다 좀 더디길래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속가내기를 하고 그 중에서 잘 되는 회사들로 좀 비중을 몰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전히 일본의 그런 디지털 회사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특정 이커머스 회사는 속도가 느려서 매도했습니다. 매도했고. 자, SM은요? 네, SM 같은 경우는 원래도 좋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상당한 오해를 받은 게 이제 콘서트 못해, 해외 공연 못해. 그러면 뭐 앨범도 잘 안 팔릴 거야. 그 다음에 엑소 군대 가면 이제 매출 많이 빠질 거야. 뭐 그런 거기에다가 그 오너에 대한 평가. 이 사람은 뭔가 윤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주주이익을 대변하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제가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또 하나는 앨범을 더 많이 사. 팬들이 앨범을 왜 더 많이 사냐면 우리 오빠들이 콘서트를 못 오니까 돈이 남은 거예요. 30만 원짜리 콘서트인데 못 가니까 참 착한 팬들이. 네. 오빠들 도와주려고 10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앨범 판매량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 거기에다가 앨범은 이렇게 뭐라 사진도 있어야 되죠. 케이스도 있어야 되죠. 실물이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음원 시장이 해외에 너무 많이 커지고 이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이익률이 되게 높은 음원 매출도 많이 붙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코로나, 뭐 한한령 이런 게 안 끝날 거냐? 언젠가 끝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주가는 너무너무 싼 것 같다. 만약에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주가가 상당히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20년에서 21년 가는 정도에 샀고요. 그다음에 2021년 말에 주가가 한 서너 배 오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면서 그래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팔 때는 왜 파신 거예요? 팔 때는 저희가 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잘 알거나 관심이 많으면 저평가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희가 팔 때쯤에는 모든 사람들이 엔터주를 좋아했고요. 그 중에서 SM을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살 때는 시가총액이 꼴등했어요. 그 당시 빅히트, 현재 하이브가 1등이었고 그 다음에 YG, JYP, SM 순이었어요. 근데 이 SM을 비롯한 연예기획사의 본질 가치는 얼마만큼 팔아낼 수 있는 아티스트를 얼마만큼 보유할 수 있느냐로 그냥 게임 끝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큰 회사가 SM 엔터테인먼트인데 시가총액 순위가 꼴찌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됐죠. 그래서 그게 다 뒤집히고 하이브 다음으로 이제 SM이 올라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주가 오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관심이 붙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하이브, YG, JYP는 주가가 계속 안 좋았고 SM만 이제 주가 좋으니까 여의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됐고 물어보는 사람마다 SM 얘기 안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저희는 과감히 팔아버립니다. 그 다음 질문이 요 이제 얼마 전에 내신 에이블책에서 이어진 질문인데 남들이 다 아는 주식에는 잘 투자하지 않고 유명해지기 선점에 수익률을 얻는 편인데 사실 뭐 말만 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 문장이죠. 너무 뭐 당연한 말 같고. 근데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는 적용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살 때부터 가격을 잘 설정해 놓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회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식시장 참여자들도 좋다고 얘기하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뭐 요새는 뭐 지배구조 뭐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SM에서. 그러면 좀 더 갖고 있어 볼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애초에 그 팔 가격과 살 가격을 다 정해 놓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저희는 주식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면 아예 안 합니다. 그 주식을. 뭐 증권사 레포트가 많다든지 또는 증권사 레포트를 받아 적어서 쓰는 기자분들이 뭔가 몇 마디 써놨다. 뭐 요새 뭐 온라인 콘서트로 연예기획사 호조 뭐 이런 기사가 몇 개 있다. 그럼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게 훨씬 안전해. 그러고 나서도 더 오르는 주식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안 하고 다른 주식을 찾는 게 실패하는 확률을 좀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오르는 주식이 있다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 2년 전이었나요? HMM 같은 경우는 이제 10배가 났잖아요. 네, 그렇죠. SM도 2배쯤 올랐을 때, 3배쯤 올랐을 때 뭐 호재 나오고 기사 나오고 하는 거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10배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저희는 분석을 이제 깊이 하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티스트가 몇 명의 팬을 모객할 수 있고 그런 아티스트가 몇 팀이 있는지에서 그 회사의 체력이 나와요, 이미. 근데 그 회사가 예를 들면 20팀 정도를 지금 양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40팀, 80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데 여기에서 물론 더 오를 수 있고 하지만 그거는 시장에서의 그냥 변동성일 뿐이지 정말 텐베거가 날 수 있는데 무조건 2배 나고 3배 나면 판다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거기에서 더 보이는 뭔가가 있었다. 얘네들이 방탄처럼 될 수 있겠네? 라든지 아니면 몇 팀을 또 소개했는데 더 잘 되겠네? 아니면 새로운 사업 모델이 생겼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비중만 줄이고 더 가져갔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대부분의 시나리오들이 다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갈 수 있는 시가총액에 이미 도달했었고 그 이유는 매각 이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모든 좋은 일들이 다 반영되진 않았는데 매각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말하자면 오버슈팅을 했고 그러면 여기보다 더 올라가는 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 우리가 분석한 건 충분히 반영됐어. 해서 좀 편안하게 팔 수 있었죠. 회사에서 어쨌든 설정한 그런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나 이런 거에 뭔가 더 점핑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건 뭐 20년 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 같은 어쨌든 지금은 급락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급락했죠. 그렇죠. 이럴 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이 혹시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그 안 한다고 하는 거에는 주식시장을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정점일 때 팔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는 과감하게 뭐 내가 지금 몰빵을 쳐야 되겠다. 현금 비중을 확 줄여서 물을 팍 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그거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습관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건 안 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확실하다는 건 뭐냐면 결국 실적이에요.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 국면에도 뭔가 잘 나오는 회사들이 분명 있거든요. 이 경기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뭐 역성장이네, 경기 침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2분기 실적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잘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덮어놓고 잘 나오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 가지 이유를 검토했을 때 잘 나올 게 뻔한 회사들만 주식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계속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지금 바닥이어가지고 지금 이 현금을 안 쓰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 평생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덜 버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과감하게 들어갔다가 크게 손실 보는 거는 다시 재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SM 같은 경우 작년을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그런 걸 봤어요. 이 회사가 앨범을 몇 장 파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앨범 판매하는 걸 집계하는 그 팬들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 팬들은 우리 오빠들이 앨범 판매 1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장 팔리고 있는지 그거보다 더 사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일간 단위로 조사를 해요. 근데 그냥 투자자들은 예를 들면 2분기라고 하면 4, 5, 6월에 대한 실적이잖아요. 이게 8, 9월에 나와요. 근데 팬들은 이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앨범이 얼마 팔렸네? 그러면 그만큼 팔렸으니까 스트리밍은 얼마 되겠네? 거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쓱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회사 안 좋은 것 같네? 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이겨놓고 싸우는 방식이고 이런 주식들만 해야 됩니다. 약세장에는. 웬만하면. 그럼 지금 같은 실적 시즌에 우리가 매출액, 영업이익 말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보면 뭐 올라가고 있는 것도 보면 꼭 주가가 또 그렇게 다 올라간 것도 아니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는데 그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시장이 그걸 어떻게 예측하는지 두 개를 다 봐야 되죠.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또는 펀드 매니저들이 예측을 이미 많이 해놓고 있으면 실적이 본인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주가 떨어지는 경우도 시장 있어요. 컨센서스보다 상회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상회해요.
그게 뭐 5%, 10%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 100억을 예상했는데 150억, 200억이 나온다든지 이런 정도로 나올 회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분석하는 과정 중에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관심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저같이 열심히 분석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미 실적 컨센서스가 다 반영을 하고 있을 거고. 비슷하겠죠. 근데 홀대돼 있어. 누가 요새 그런 거 하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빵 잘 나오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홀대 받고 있는 네. 지금 굉장히 싸 보이는 주식은 네. 전 섹터에서 어디 쪽에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거, 관심 없는 거, 작년에 잘 안 된 거, 뭐 이런 걸 찾아보면 되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투자는 속어법이라고. 지우면서 해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수학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잘 된 거, 아까 말씀하셨죠. 뭐 가구, 가전, 명품 이런 거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잘 된 거는 분석을 이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심이 많고 주식을 이미 들고 있는 사람 많아서. 또 잘 된 거 뭐 있죠? 집콕. 뭐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그쵸. 이런 것들 또 사람들이 이미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주식으로서는 보면 그런 것도 빼고 그러면 뭐 해운 이런 거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잘 안 됐던 건 뭘까? 최근에 실적 발표한 것 중에 현대차, 기아차 실적 나오니까 어떻게 됐죠? 주가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왔죠. 주가 많이 오르고. 환율 효과도 크지 않았나요? 그렇죠. 환율 효과도 크겠죠. 근데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동차 주식에 대해서. 왜? 자동차 주식은 안 될 거야. 왜? 전기차만 될 거니까. 테슬라만 주식이니까. 근데 테슬라보다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만 잘해도. 테슬라는 관심이 많으니까 정말 잘해야만 올라가는 거고 현대차, 기아차 쩌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빵!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물론 제가 현대차를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데 옛날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귀결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지금 구매하려고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린다 그러죠. 그렇죠. 그거는 수요가 어느 정도 많다는 얘기죠. 공급량보다.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제품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 기아차 최근에 환율 되게 좋죠. 환율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원화 가치가 낮으니까. 근데 현대차는 많은 부분을 수출하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현대차, 기아차가 상당히 잘 되고 그때 차화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거랑 상황이 지금 되게 비슷해요. 그때도 경기 안 좋다고 그랬는데 현대차는 완전 고속질주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자동차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 주식들이 아직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차트가 일단 안 좋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좋은 거 있죠. 2020년, 21년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된 것들. 그거는 작년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잖아요. 2019년이나 2020년이나 2021년이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주식들. 작년에 관심을 못 받았던 주식들 너무너무 많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건설업종 좋았겠어요?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분양해가지고 잘 안 되니까. 근데 앞으로 지금보다만 잘 되면 기대감이 없으니까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기대감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너무 많을 거예요. 얘기하면 다 그런 주식일걸요. 은행, 보험 작년에 엄청 좋았죠. 왜? 금리 오르니까 그 회사들이 예대 마진 확 벌어지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은행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많잖아요. 돈 번 사람 많다는 건 뭐? 차익 실현 욕구가 많다 지금 은행 보험에. 그런 주식이 올해도 잘 된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2019년, 20년, 21년에 이랬어요. 네. 그럼 이제 지금 관심이 붙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네네. 많은 분들이 2022년에도 네. 이럴 수 있지 않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는 것과 이렇게 붙는 거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현대차에서 말씀드린 수요가 탄탄해야 돼요. 수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제품이 꾸준히 팔리거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실적과 주가가 안 오른 것과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걸 안 쓸 것 같아. 계속해서 수요가 줄고 있어. 이런 것들이랑은 완전한 차이를 두는 거죠. 네. 그렇다면 좀 더 단기적으로 네. 올해 하반기만 봤을 때 네. 어떤 섹터가 좋고 어떤 섹터가 안 좋을까요? 내년은 올해 연말에 초대하면 되니까요. 올해 하반기요? 하반기. 올해 하반기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은 인터넷 플랫폼 주식 중에서 일부는 주어야 된다. 진짜?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더 떨어질 거예요. 아직은. 20년, 21년에 이렇게 했던 애들은 관심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통으로 해가지고 그냥 좋았던 거 다 다시 빠지기만 많이 빠졌으니까 살까봐 그런 거고 그 중에서 분명히 잘 될 것들도 있거든요. 어떤 게 잘 돼요? 그건 이제 모르죠. 그거는 제가 이제 어떤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분명히
2년 하반기 끝물에는 IT 정보기술 인터넷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들 중에서도 반대로 2020년에 SM이 그랬던 것처럼 홀대 받는 애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잘 되고 있는데 홀대 받는 애들.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랑 뭐 아마존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넷플릭스는 만약에 구독자가 계속 빠져요. 저 가정입니다. 완전 가정이에요. 넷플릭스는 구독자가 계속 빠져. 그렇게 하면 주가 떨어져야 되죠, 당연히. 근데 아마존은 뭔가 구매하는 사람이 많고 AWS가 잘 된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그 회사는 잘 되고 있는 건데 이거 옛날에 빵이었으니까 다 필요 없어 하고 홀대를 쫙 해놓는 받고 거죠. 있으면 네. 그러면 알고 보니까 얘네는 회사는 좋아지고 있고 잘 되고 주가는 있네?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제2의 SM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집콕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비대면 문화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현재 리오프닝이 됐을 때도 지속되는 게 있을 거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없어질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예 세상을 바꿨다. 이게 코로나가 촉발제를 했을 뿐이지 이렇게 앞으로 갈 거다 하는 것과 코로나 때문에 한 거지 코로나 없으면 나 이제 안 해. 한 개씩만 힌트만 주세요. 이것도 예시입니다. 배달 음식을 해보죠. 배달 음식. 배달 음식이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나면서 좀 줄어들었어요. 바깥에서 먹죠. 네, 바깥에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주가도 떨어졌을 거예요. 배달 음식 하는 회사들이. 그럼 여기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홀대를 받을 텐데 이게 홀대 받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배달 한번 먹어보니까 코로나가 끝났지만 2019년, 18년에 대비해서 그때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배달시켜 먹은 사람이 2023년에 일주일에 2번 배달을 시켜 먹더라 라고 하면 배달 음식 회사는 가치가 2배 이상 늘어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2018년, 19년 만큼밖에 안 시켜 먹더라. 그럼 성장을 못 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물려가지고 배달 음식 도저히 싫다. 그냥 난 차라리 외식할래. 하는 사람이 많다면 이 회사는 홀대가 아니라 적정한 가격을 받으면서 이제 산업이 좀 안 좋아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2020년, 21년에 주가가 올랐던 회사들은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회사들인데 그게 촉매제였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었을지를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 뭐 카드값 이런 걸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의 아이디어가 우리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카드 명세서에 있을 수 있는 2019년, 2020년, 2022년 이거를 비교해 보고 여전히 더 많이 쓰더라라고 하는 것들은 홀대했을 때 주울 수 있을 것이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대표님의 투자는 되게 뭔가 상식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맞는 편일까요? 네, 맞아요. 저는 어려운 걸 잘 못하는 편이고 그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을 때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주식만 합니다. 그러면 진짜 실적 시즌에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하회해 버렸어요. 네. 안 나온 거죠 제대로. 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리해야 되나요? 아니,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하회했는지, 하회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따라 주가가 빠졌는지 어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바로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사실은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뭔지 발표해요? 유럽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하고요. 그럼 너무 주주가 실적을 너무 늦게 하긴 하잖아요. 늦게라기보다도 공식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가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고 보는 편이에요. 분기에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크게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 산업, 금융산업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기마다 발표를 해야 잘 나오면 사고 못 나오면 팔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지잖아요. 회전율이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산업을 붐업시키는 이유인 거지 정말로 주주를 위해서 내번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1, 2년 단위로 봐도 충분히 큰 흐름은 잡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분기 실적은 저는 반대로 대응하는 편이에요. 이 회사가 정말 좋다라고 하면 안 나왔을 때 더 사고 잘 나왔을 때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적표 볼 때도 3개월도 나오고 1년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냥 중점적으로 볼 때는 약간 1년 단위로 그렇죠. 보는 거지. 최소한. 분석할 때는 거의 1년씩의 자료들밖에 안 보고요. 분기는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저희도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나오는 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이번 분기에 얼마 실적이 나올 거니까 뭐 해가지고 뭐 미리 사놓고 뭐 팔아놓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 그러는 게 너무 귀찮고 안 맞아요, 성격에. 그러니까
실적 나오기 전엔 가만히 있고 실적이 나왔을 때 반대로 행동하는 편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대표님 회사에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조만간 현금 못 따위 스스로 찾아가서 가입을 좀 해야 되겠다. 회사 회전율이 100% 전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랑 그다음에 업계 평균 대비해서는 높은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낮은 것 같긴 한데 네. 100%라고 하는 거는 네. 평균 보유 기간이 1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당연히 업계는 그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 저희와 비슷한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이 유명 기관들은 1년보다 좀 짧아요. 한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한 같고요. 200% 좀 네, 2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냥 유명한 펀드들은 한 3,400%. 그러니까 분기마다 바꾸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바꾸고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바꿀까요? 근데 거기가 포트폴리오를 아예 뒤집어 엎는다기보다는 비중 축소 확대를 막 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니까 분기마다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월마다 확인을 해가지고 잘 나올 거 팔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편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정말 고객의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회전을 해야지 수수료도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 네. 증권사라면. 네네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통 운용사라서 운용사는 증권사에게 줄 수수료가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꼭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아니고 다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처음에 입사를 해서 쭉 배워가는 과정이 일반적인 공모펀드는 이 코스피를 추종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규정이 그러니까 코스피가 어떨지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야 되고 전 종목을 다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오고 안 좋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추정 안 거고 하세요? 저희는 전혀 추정 안 하고요. 추정할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헬스케어, 미디어, 컨텐츠 이런 것밖에 투자 안 하니까 코스피랑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종목을 이제 10개밖에 안 하니까 근데 그 10개가 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런 게 아니니까 당연히 추정하지 않고 저희는 그거를 오랜 기간 묵혀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회전율이 타사들보다 낮은 거고요. 근데 그러면 장기 투자한다면서 왜 1년밖에 안 갖고 있냐?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3년 이상을 예측할 때에만 투자를 해요. 근데 3년을 예측했는데 주가가 3년치를 이미 땡겨서 올랐어. 그럼 무턱대고 3년 기다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당연히 올랐으니까. 저희 SM 투자할 때도 3년 이후에 재무제표를 다 그려놨어요. 근데 그러면 한 2배 정도 오르겠다, 3년 후에. 그런데 6개월 만에 3배 오르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6년 후는 난 모르겠거든. 그래서 이제 팔아버리는 거고. 그래서 1년 이내에 보통 주가가 다 반응을 해요. 우리가 틀렸건 우리가 맞았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합해보다 보니까 보유기간이 1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창업 이래 한 번도 팔지 않은 주식도 있다면서요? 창업한 지 몇 년 되셨죠? 2013년. 네. 그래도 한 9년 정도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3년에 바로 산 주식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네네. 그 중간에 이제 하는 동안 샀는데 한 번도 안 판 주식들은 있죠. 물린 건가요? 아니요. 그 주식은 네네. 되게 많이 번 주식이에요. 오, 되게 많이 벌었는데. 네, 되게 많이 벌었는데 더 벌 줄 알고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주식은 더존비주온이고요. 더존비주온은 저희가 투자한 이후로 15배가 올랐어요. 근데 15배 올랐다가 지금 3분의 1 도망갔죠. 그럼 5배인 건가요? 5배가 됐죠. 그래가지고 왜 안 파냐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아직도 15배 났을 때 안 팔았다는 얘기는 그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뭐 처음에 그럼 목표 주가가 15배였다는 뜻인 건가요? 그렇게는 안 해요. 텐베거는 네네. 2배 하는데 2배 하고 다시 봤더니 또 괜찮아. 더 좋아졌어. 기다려야 또 2배. 이게 연속되면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배 됐을 때는 좀 더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은 어쨌든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 싸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일 대비 저평가라고 생각하니까 가지고 있는 건데 당장은 손실이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네. 그때 15배 안 판 거. 후회하죠. 이빨 후회하죠. 당연히 후회하죠. 그거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때 팔고 지금 다시 사면 되는데 갖고 있으면서 맞을 필요는 없었죠. 근데 그거 모르니까. 모르니까.
요 책이 이제 에이블에 보면 투자 사례로 국경이 조금 뭔가 막혀 있을 때 투자한 네. 세 군데가 모두 성공하셨다고. 뭐 어떤 네. 사례였어요?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막혔던 때는 아닌데 2015년 말부터 16년, 17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사드 미사일 배치라는 이 사안이 있었고요. 그 미사일을 배치했더니 중국 정부는 인정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한국산 물품의 구입이나 한국 문화의 소비를 제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이마트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요? 다 힘들었습니다.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뭐 롯데마트. 왜냐면 그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구매 많이 했으니까. 그다음 화장품 회사 되게 많이 힘들었죠. 그다음 음식 수출하는 회사들 되게 많이 힘들었고, 여행사, 카지노 뭐 이런 회사 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 오는 건 알겠어. 뭐 가지 말라고 뭐 했으니까 안 왔겠지? 근데 그들이 해외여행을 안 가는 걸까? 우리나라를 안 오는 걸까? 그렇네요. 어딘가 우리나라 안 오면 딴 데 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 보면요. 어디 많이 갔죠? 여행으로? 제주도. 그렇죠. 1년에 몇 번씩 가시는 분도 있을 만큼 제주도를 많이 갔어요. 그렇죠.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거기를 못 가니까 이제 가는 건데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됐고 해외 투자를 어디를 했었냐면 첫 번째는 태국의 공항에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 땅덩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워요. 중국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해안가 사는 사람들. 북경이나 상해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제일 가까우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륙 쪽에 사는 사람 어디가 제일 가깝냐? 태국이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 우리나라 못 가겠어? 태국 가겠구나. 태국 많이 가면 태국 공항 그냥 돈 벌겠죠. 앉아서. 주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 오면 어디 갈까? 어디 갈까요? 제일 가까운 데가 우리나라 말고? 일본. 일본 엄청 갔어요, 그때. 일본 가니까 어디가 잘 되냐? 면세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면세점 또 대박 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제주도 많이 갔죠. 해외여행 못 가면 내국 여행을 가겠죠. 근데 제주도는 못 타고 가요? 제주항공? 그렇죠. 보통 대한항공, 아시아나보다는 이제 저가항공 많이 타잖아요. 가까우니까. 중국에도 저가항공사가 있어요. 내륙만 많이 다니는. 그 세 개에 투자를 했더니 일반적으로 여의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2015년에 중소형주 막 다 오르고 돈 되게 잘 벌릴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터지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국경 막혀버리고 중국 소비가 안 되면 사실은 B2B밖에 안 남은 건데 B2C 소비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할 게 없는 거예요. 몇 년간.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해외 투자자의 마인드로 바꾸기만 하면 어느 문제가 지정학적으로 발생하더라도 투자 기회가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해외 주식 비중이 되게 많이 늘어나 있죠. 저희 회사에서.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뭔가 투자에서 연결고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렇죠. 이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사자. 그게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이면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연결해서 하게 된다면 이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돈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주가가 올라요. 저희는 그걸 먼저 찾는 것뿐이고요. 그럼 대부분 시장 참여자가 코로나의 가학적 근거 확산세를 모니터링하며 투매에 이어갈 때 또 대표님 회사에서는 과거 간염병 사례를 관찰하고 네. 투자를 했다고? 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이 집콕, 비대면 관련해서 좀 생각을 잘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한 2년 됐나요? 2년 전에. 2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코로나가 막 퍼졌어요. 다들 마스크 쓰고 집 밖에도 안 나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지속될 건가? 아니면 어떻게 바뀔 건가? 일상으로 돌아올 건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니까 이런 감염병이 항상 있어 왔고 항상 극복이 됐어요. 신종플루라는 것도 있었고요. 메르스라는 것도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만. 그다음에 예전으로 가면 흑사병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극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극복이 되겠다고 우리는 베팅해야 되겠다. 그러면 평생 마스크 쓰면서 줌으로 대화하길 원할까? 아니면 해외를 나갈 수 있을 때 외부 모임이 생기게 됐을 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해외여행 가서 디즈니랜드 가는 걸 좋아할까?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럼 지금은 얘기하기 쉬운데 네. 그때는 그러지 않았고 그렇죠. 막 공포 분위기였죠. 평생 이제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오지 않을 거다. 앞으로는 모두 비대면으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랑 반대로 베팅을 한 거고 이거를 맞췄다고 하기에는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 또 하나 주식 투자자로서는 그렇게 되는 주식들은 아주 홀대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비대면 무슨 코로나 마스크 백신 이런 회사들은 너무 좋은 상태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게 계속된다고 해도 그 주식으로 크게 돈 벌기는 어려운 거고 이미 관심이 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컨택트라고 했던 뭐 저희가 투자했던 무슨 디즈니라든지 아니면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안 돼도 그만 망하지만 않는다면 근데 잘 되면 대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컨택트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수익이 좀 난 편이었죠. 그래가지고 책에서는 자본시장은 그 질병의 종식이 아니라 질병의 확산이 정점일 때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다. 아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사실 이때 WD 본다는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이코노미스트 그런 말 하신 분들로 인해서 이제 사실 주식을 안 사신 분도 꽤 있었거든요. 다 이제 갖고 있던 분들을 팔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안타깝게도 저희가 틀린 것은 코로나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저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한 1년 이내에 끝날 거라고 봤는데 안 끝난 건 저희가 틀린 건데 확실히 맞은 것은 코로나가 괜찮아 일상생활로 우리 돌아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긴 것만으로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거는 감염병의 사례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궁금한 게 다음에도 전염병이 한 번 또 올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직 저희가 삶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네, 네. 앞으로 한 60년 남았나요? 와, 최소 두세 번 올 텐데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 한번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어쨌든 처음에 폭락하겠죠. 네. 근데 그때도 지금과 그러면 똑같은 뭐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아니면 이제 이번 사람들이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확산되면 많이 폭락했을 때 그냥 사면 돼. 이렇게 될까? 어떻게 좀 이어질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2020년 코로나로 주가 폭락한 게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렇죠. 주식을 이럴 때 사야 돼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죠. 인간은 빨리 까먹고요. 반복을 똑같이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도 사실 주식시장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잠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리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때까지는 주식은 안 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모든 사람이 주식을 다 하니까 너무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게 주가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코로나 때는 1,400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 났어요, 코스피가. 근데 지금 3,300까지 찍었으니까 반토막이 나려면 1,600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2,400이잖아요. 30%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골이 깊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아마 대표님의 투자 방법을 정리하는 멘트 같은데 주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주변을 잘 관찰하면 된다. 물론 단순한 관찰이나 아이디어로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 사고를 투자 관점으로 바꾸는 주식의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고 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숫자 바꾸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실생활에서 관찰을 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실생활에서 뭐 지금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요새 이런 캔커피를 많이 마셔. 그러니까 나 이거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그 피터 린치의 실생활 투자 법칙이 이제 좀 잘못 퍼진 사례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책을 재밌게 쓰려다 보니까 내 부인이 스타킹을 신었는데 좋더라. 그래서 사서 100배가 낫다. 뭐 10배가 낫다. 던킨 이렇게 하는 도너츠를 거예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당연히 그거를 네네. 여기 보면 이게 회사가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랑 동서식품이 둘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미국 회사 스타벅스를 살 거냐, 동서식품의 모 회사인 동서를 살 거냐, 아니면 이 깡통을 만드는 회사의 뭐 삼강글라스 살 거냐, 이런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깡통 블랙커피가 몇 개 팔릴 거냐고. 몇 개 팔려야 걔네한테 얼마의 매출이 발생하고 그 몇 개를 파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익은 얼마 나고
그것이 이 회사를 크게 바꿀 만한 요인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영업 그 이익이 있으면 그 비중에서 정말 큰 포션을 차지 않는 거고 있는 거면 그렇죠. 중요한 걸 거고, 근데 정말 뭐 5% 미만인 거면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께서 저 이거 주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팔았다고 해볼게요. 네네. 출연자마다 하루에 커피 하나씩 팔아. 네네. 그래서 이거 1,000원짜리라고 쳐볼게요. 장사 잘 되겠는데. 그러면 2,000원을 판다고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뭐 2,000원 뭐 저 사죠. 그러면 마진이 100%나 남는 훌륭한 사업을 하나 추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김 작가님의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나요? 하루에 1,000원씩 더 벌면? 아무 의미 없을 것 그렇죠. 의미 없잖아요. 1년에, 한 달에 3만 원이면.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비중이 작은 거예요. 그 비중이 작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네. 또 하나는 김 작가님께서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난 요걸 팔아야지 하고 이거를 많이 사놨어. 근데 오는 사람마다 나는 그냥 다 삼다수가 좋아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 생각한 거죠. 나만 이걸 좋아해서도 안 돼. 남들도 좋아하면서 그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야 돼. 또 하나, 그러면서 나만 할 줄 알고 아무도 몰라야 돼.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이 이걸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이 밖에 나가서 지하철역에서 판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게 2,000원에 팔아도 잘 팔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팔고. 사람들이 다 이거 팔겠죠. 그러면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안 되거나. 경제적 해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시장에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야, 김 작가가 있잖아. 유튜브로 버는 게 아니라 이 스타벅스 캔커피 팔아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대. 그러니까 김 작가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면 전 모르지만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가치가 되게 많이 올라갔을걸? 이라는 소문이 다 퍼져. 그러면 김 작가라는 사람의 주가는 이미 올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안 올라야 돼.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얼마의 이익을 벌어줄까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계산할 줄 아는 것을 보니까 회사에서 큰 영향을 미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은 아직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지만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 보면서 이 사람 이거 돈 많이 벌까? 아닐까? 어떻게 유튜브 하면은 김 작가님 얼마 벌까? 막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재미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근데 그 사람한테 억지로 돈 벌려면 꼭 해야 돼. 너 이거 연습해. 재무제표로 막 그려봐. 이거 하면 사실 너무 힘들죠. 내가 지금 내 할 일 하기도 바쁜데 무슨 주식까지 직접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전에, 그 과정 가기 전에 본인의 성품과 이 적성이 과연 직접 투자, 기업 분석, 발굴에 맞는지 아닌지를 자문자답해보는 게 더 먼저입니다. 아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대표님이 이제 종목 발굴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같은데 책에서도 나오는 게 지금까지 쭉 잘 해온 회사여야 하며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고 시장 지배력이 있으며 큰 실패를 하기 어려운 곳, 소비자 위주의 사업을 하는 곳이라면 더욱 좋다. 어려운 산업군의 대표 기업보다 이해하기 쉬운 알짜 기업에 투자하라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뭐 부연 설명 더 있을까요? 너무 잘 썼는데요? 이거 제가 쓴 거가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앞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다가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 몰라야 되는 게 이 모든 과정이 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찾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찾으시는데 대표님이 투자가 100% 성공률은 아니잖아요. 왜 실패해요? 실패할 때는. 일단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생각을 잘못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뭘 전망하려고 하는데 이 블랙커피가 나는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안 팔릴 수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되니까. 저는 이제 여기 써 있는 게 지금까지 쭉 잘해온 회사, 경제 해자를 가진 회사, 이런 회사는 예측 가능성이 높긴 높죠. 하지만 저희가 이런 회사만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승률을 높이려면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회사가 있는데 신제품을 출시했어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뭔가 품질이 좋다더라, 사람들이 좋아한다더라 이런 거를 수집하긴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구체적인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옛날 사례긴 한데 골프존이라는 회사에 저희가 투자한 적이 있어요. 골프존 주가 뜨거웠죠. 근데 정말 옛날이에요, 이거는. 2015년, 14년? 이 정도라서 지금 골프가 잘 될 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투자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골프 연습하는 인구는 꾸준할 것 같은데, 골프 연습장이 지금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앞에 스크린이 있는 것과 스크린이 없는 것. 그냥 이제 벽 보고 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스크린으로 연습하는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좀 디지털 덜 됐죠. 네. 그걸 골프존이 처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스크린으로 연습하는 게 지루하지도 않고 뭔가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이 시장이 되게 빨리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만 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게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하나는 이 점주에 대한 전화 인터뷰. 해서 이 전반적인 골프 연습장을 전국에 한 몇천 개 있어요. 그 중에서 한 100개 정도를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 전화를 다 걸었어요. 전부 다? 네, 걸면서 이런 게 나왔는데 쓸 용의가 있냐? 있으면 왜 있고 얼마면 쓸 거고 쓸 용의가 없으면 왜 없냐를 물어봤어요. 반응이 되게 뜨거웠어요. 골프 연습장이 우리나라 이만큼 있는데 이게 다 스크린으로 바뀌면 골프존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현장 답사를 갔어요. 일부 스크린이 설치된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그걸 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10개 타석이 있으면 한 개만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소비자가 원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거기에만 줄을 서 있어야 돼. 10개 타석이 있어도 난 당장 연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줄을 서 있다면 소비자들도 원하는 거고, 아까 전화로 확인했듯이 점주들도 원한다면 그 시장이 열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몇 년도로 했죠? 그 2014년? 15년? 14.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안 원할 것 같기도 한데. 전혀. 근데 저희가 생각한 결론과 결과가 달랐어요. 아직까지도 스크린으로 전환하지 않은 곳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자를 했지만 돈을 하나도 못 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 자체는 지금까지로 이어지면 나쁘진 않은 거였는데 너무 오래된 거죠. 이른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때 투자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큰 수익이 났겠지만 그게 거의 10년 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되게 컸기 때문에 판 게 잘한 거긴 하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골프존의 향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가 되게 많이 저도 될 요즘 것 같아요. 치고 있습니다. 골프 치시는군요. 스크린 골프 치고 있어요. 스크린 골프 하시는군요. 아직 머리 못 올렸고요. 무시하는 거야? 엄청 무시하는 눈빛이었는데. 자세가 웃겨서 웃었습니다. 얼마 안 치셨구나 하는 자세여서 웃은 거. 제가 지금 자세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그 어깨가 움직임이. 어쨌든 이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투자를 어떻게 검토해야 되느냐. 지금 골프는 저는 반짝 인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반짝? 네. 꺾였을 것이다 이미. 왜? 골프는 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죠. 네.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갑자기 골프 인구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1년 만에? 그럼 왜 그랬을까? 그 현상 중 하나로 제가 아는 유튜버 부일라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허세 인플레이션이 한몫을 했다. 그렇죠. 허세 인플레이션과 SNS, 특히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보여주기. 그렇죠. 좀 그렇다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런 게 있고, 근데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게 허세니까 내가 가진 돈보다 더 썼을 거 아니에요. 계속 못 쓰죠. 그러니까 왜 못 쓰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왜 썼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해외여행 안 갔기 때문이에요. 해외여행을 MZ세대들이 정말 많이 갔어요. 근데 아무리 싸게 일본 2박 3일을 간다고 해도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은 들어요. 들죠. 그럼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 100만 원이 세이브 된 거고, 3-4번 가는 사람은 몇백만 원이 세이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를 장비를 수십만 원짜리 살 수 있고 몇 번 라운딩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허세 플래시까지 뭐 있다고 하니까 그럼 몇 번 더 갔을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주가 떨어졌죠? 비트코인 떨어졌죠? 그다음에 해외여행 가야 되죠? 그러니까 명품 못 사는 거랑 똑같이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이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올해는 아마 골프장 예약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질 거고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골프 용품도 안 될 거예요. 특히나 구매를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안 될 거예요. 근데 스크린 골프는 어떨까? 그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프채를 샀잖아요. 샀는데 치긴 쳐야 되잖아. 라운딩을 가면 한 50만 원 정도 들어요.
돈 진짜 많이 드네. 네, 뭐 밥 먹고 뭐 술 먹고 하다 보면 아직 한 번도 머리도 못 올려봤어. 진짜 싸게 쳐도 한 20만 원 들어요, 한 번에. 근데 스크린 골프는 얼마? 스크린 싸잖아요. 한 몇만 원밖에 안 해요. 그거 대비해서는 엄청 싸. 몇만 원은 노래방 가는 것처럼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하겠죠. 아, 나 라운딩은 좀 그렇고, 근데 사긴 샀고 배우긴 배웠으니까 스크린은 가볼까?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다. 네.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될 거냐? 아니면 야, 스크린만 가서 뭐 하냐? 그냥 골프 장비 팔아버리자. 당근에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스크린도 사실은 이 라운딩을 위한 거잖아요. 라운딩을 몇 번이라도 못 가면 흥미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면 골프존도 지금 고점인 거고, 근데 골프존은 의외로 그냥 레저로서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꼭 내가 게임의 광이어야지 게임방 가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가자고 하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레저와 엔터로 본다면 저변이 되게 넓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라운딩은 못 가. 그럼 스크린의 저변이 확 넓어졌다면 반복 구매가 일어난다면 골프존의 가치는 되게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대표님의 판단은 보류. 아직 못 내리겠다. 네. 골프장, 그다음에 골프장 회원권, 골프 용품은 저는 안 사야 된다. 네. 스크린 골프는 사실 밸류에이션 되게 낮거든요. 이익을 되게 많이 내고 있어서. 그래서 못 살 것 같긴 하지만 의외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혹시 골프 치시는 분 있으면 스크린 골프 앞으로 계속 칠 것인지 안 칠 것인지 네, 라운딩을 안 가는데 스크린만 칠 거냐? 요걸 알려주시면 요 댓글 남겨주시면. 이 200만 채널에서 그 정도 메타인지가 나오면은 투자에 도움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럼 연결고리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사실 요즘 운동에 꽂혀 있거든요. 오. 제가 그때 뵀을 때보다 지금 몸무게를 감량을 좀 많이 했거든요. 테니스도 하신다고? 네, 제가 요즘 테니스에 완전히 미쳤어요. 정말로. 네. 라켓을 2개 샀고, 테니스 옷 그 RA 복장 짜라락 입고, 공이 집에 한 수십 개고, 근처에 이제 레슨을 받고, 이제 근처에 그 실외 테니스장도 예약을 하면서 네네. 치는데, 골프의 문화가 테니스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럼 왜 왜냐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주변에도 이제 뭐 저는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요즘 배드민턴도 뭐 탁구도 치려고 하는데, 오. 배드민턴 탁구를 치자고 하잖아요. 제 주변 지인들이 안 쳐. 왜 약간 안 좀 치는지 알아요? 노땅 느낌이다. 뭐 그거를 비슷한 표현인데 다르게 있어 보이지 않아서.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랑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테니스 그 코트에서 라켓을 들고 치는 그 모습은 되게 잘생기고 이쁘고 멋지게 오. 보이니까. 근데 심지어 테니스는 골프보다 싸.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라운딩을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도 돼. 네네네. 그냥 근처에서 예약을 하면 되거든요. 네네네. 심지어 예약이 요즘에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테니스 문화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네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테니스 용품을 팔거나 뭐 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는데 뭐 힐라 어디서 관련돼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만약 투자 아이디어 넓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근데 별로 없었어요, 기업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외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골프 시장이 훨씬 더 큰가 봐요. 그쵸, 그래서 그쵸. 골프 용품이나 이런 회사들은 되게 많은데, 테니스는 좀 없어서 좀 아쉽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옷 파는 쪽에서요. 만약에 테니스가 골프만큼 유행하면 옷을 훨씬 많이 입어요. 그쵸. 라운딩은, 그러니까 스크린은 그렇게 이쁘게 입고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라운딩 갈 때만 하는데 라운딩 많이 가봐야 1년에 12번 뭐 20번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옷 입어도 돼요. 같은 사람이랑 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테니스 한 번 치면 바로 빨아야 되고 내일도 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 옷은 골프 옷보다 훨씬 더 1인당 소비량이 많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테니스 옷만 전문으로 하는 국내 회사는 없었어요. 맞아요. 여러 스포츠 브랜드에서 같이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꼭 주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골프 용품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를 실제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골프 용품을 내는 회사들 되게 많아졌잖아요. 골프 라인 만드는 뭐 잭시믹스도 만들어내고 그런 것처럼 작은 뭔가 의류나 스포츠 용품 하시는 분들은 테니스 라인 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김 작가와 함께하는 테니스 스쿨.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사업이랑 주식이랑 분리할 필요가 없다. 주식도 사업처럼 사업도 주식처럼. 네. 혹시 여러분 시청자분 중에서 테니스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저 요즘 완전 미쳐있으니까 같이 치도록 합시다. 와, 구독자랑 같이 치면 진짜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구독자가. 이왕이면 테니스 코트를 가진 분이었어요.
제가 요즘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하, 아니, 진짜 그렇군요. 저녁 5시부터 9시는 예약이 아예 안 돼. 아, 그냥 하나 만드시죠, 그러면. 땅을 돈이 사가지고. 없어요. 자, 근데 대표님 회사에서는 10개 이내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잖아요. 네. 지금 회사에 가지고 계시는 국내 주식 종목은 정확하게 몇 개죠? 이거 종목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9개로 알고 있어요. 9개. 네. 너무 집중 투자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업계에서는 되게 10억? 심한 편이에요.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일 텐데. 근데 저희는 이제 아주 작은 회사는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요.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 회사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1,000억을 10개로 나누면 100억이잖아요. 네네. 그 100억을 1조짜리에 투자해봐야 지분율 1%밖에 안 돼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집중 투자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률 때문인 거겠죠? 그렇죠. 분석을 잘해서 높은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려면 종목을 많이 가져가면 좀 힘듭니다. 직원이 많아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개인 투자자라면 네. 몇 개 종목 정도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3개 정도를 갖고 있고요. 제 개인 계좌에. 근데 그 3개가 다 회사 종목이랑 같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가 쉬운 거죠. 하루 종일 저는 분석하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3개 미만, 3개 이하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추천. 3개 미만이라도 1개는 아니죠? 1개보다는 2개가 낫고 2개보다는 3개가 나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석을 아직까지는 좀 덜 하시는 상태일 거고 분석을 잘해도 저 상패 많이 당해봤어요. 횡령도 많이 당해봤고. 횡령? 횡령. 아, 한 게 아니라? 네.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회사에 돈 횡령했다는 줄 알고. 아니. 횡령은 안 해봤고 제가 투자하는 회사가 횡령이나 배임도 일어나 봤고 네네. 제가 투자하는 회사가 상패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네네네 그런 일들은 분석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마음먹고 사기치려고 하면 여기도 당할 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산은 필요하다. 제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 중국 회사에 투자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안 해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그 중국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어떤 회사가 너무 좋아서 중국까지 미팅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대표님한테 사자, 이거 너무 좋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언제 얼만큼 살까 그랬는데 그걸 결정하기 직전에 제가 또 다른 출장, 지방 출장이 하나 잡힌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갔다 와서 뭐 수요일 날 얘기해요 이랬어요. 근데 그날 거래 정지가 되고 결국엔 그 주식이 상폐됐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냐면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네. 그 공장이 자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거인 척 했는데. 그래서 공장을 빌려놓고 일하는 척 하는 거 한 다음에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아예 사기였고 그다음에 그것도 했어요. 재무 상태표를 쭉 보면 걔네가 현금 얼마 가지고 예금 얼마 가지고 있고 이런 안정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확인하자.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이 회사 이거 좀 잔고 증명서 달라. 은행도 한 편이었어. 줬어요. 근데 은행도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한 명을 섭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없던 회사였던 거예요. 와. 그래서 망했어요.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중국 고섬이라고. 네, 인터넷 쳐보면 되게 큰 사기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중국에 확인까지 하러 갔는데 만약에 투자했으면 지금 회사 없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그 제가 다니던 회사였거든요. 그랬으면 거기서 제 이 성과라든지 명성이 너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제가 뭔가 실제로 지금 제 회사를 하는 데까지도 못 왔을 수도 있죠. 김현준 님이 없었겠네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실력과 무관하게 좀 운이 좋았. 운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분산 투자는 필요한 거고 저희는 이제 10개를 갖고 있는데 10개가 다 날아가도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인 거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10개 정도는 하는 거. 자, 분산 투자 얘기 나와서 책에 분산 투자의 이유를 변동성의 축소라고 착각한 투자자들이 많은데 변동성은 애초에 위험이 아니라 투자자의 친구다.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상장 주식을 하는데 네네. 변동성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회사가 성장한 만큼만 버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니까 싸게 살 수 있고 올랐을 때 더 많이 오르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그래서 상장 주식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사업하는 거나 비상장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상장 주식 할 때는 반드시 변동성을 즐겨야 됩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즐겨야 된다. 근데 대표님 전문 투자자니까 사실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즐기는 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는 적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즐기지 못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나의 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더블 인컴이 안 되잖아요. 그건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변동성에 대한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 작가님이 처음 할 때 유튜브가 그냥 꾸준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닐 거잖아요. 안 될 수도 있다. 안 되면 망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자.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이나 주식, 채권, 부동산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경기 침체, 경제 위기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대표님은 사실 매크로를 뭐 전망하지 않지만 네. 이건 되게 큰 것들이니까 네. 그래도 공부를 하실 텐데 네. 실제로 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세요? 네. 경기 침체는 올 수 있다. 아, 올 수 있다. 네. 하지만 뭐 대단한 위기는 모르겠다. 그거는 근데 예상하는 걸로는 항상 안 왔어요. 내가 모르는 거,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위기가 오니까 그런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나 그건 모르겠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무서운 건 아닙니다. 항상 있던 거예요. 경기는 한 3년에 한 번씩 순환해 왔고요. 경기가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가 있는 거고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하진 않아요. 만약에 경기 침체 온다면 네. 우리 뭘로 이거 좀 대비하고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뭐 경기 방어주, 네. 요즘은 뭐 KTNG라든가 KT 네. 한국철 이런 것도 좀 해당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식음료 쪽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는 그냥 주식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나은지 뭐 네. 또 요즘에는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는 채권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던데 채권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채권 확실한 건 금리가 오를 때는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은 아니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선반영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까지는 오르든 내리든 다 반영을 해버려요. SM 엔터테인먼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면 거기까지 다 올라버리거든요. 그럼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 가격에 많이 녹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기대감, 멀티플의 하락이었고 앞으로 이익 조정이 나온다. 지금 싼 거 같지만 순이익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모습 나오면 주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과거 한 20년치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이익이 실제로 떨어진 해가 한 3-4번 있었고요. 근데 그 해가 한 번 있고 몇 년 동안 다시 이익은 올라가고요. 그 전 해가 주식시장의 바닥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익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지금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팔 때 그냥 나는 멀티플까지만 팔고 다시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다 팔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반영돼 있어서요. 지금 뭐 한국전력, 뭐 KT, 배당주 이런 거는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음식료 이런 건 선호하지 않고 주식을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주식을 할 때는 지금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경기가 오히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을 사 모으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 팔 거였으면 진작 팔았어야 되지 지금 이미 많이 그렇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다. 사야 되는 타이밍이다. 근데 미국 기술주들이 최근에 좀 반등하긴 했지만 네. 굉장히 어쨌든 저렴한 구간이잖아요. 옛날 대비해서는. 네네. 그래도 뭐 사실 불안감을 좀 지울 수 없는데 네. 사도 되는지라 만약에 산다면 좀 어떤 기업을 사야 할까요? 저는 안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기술주는? 네. 왜요? 미국 기술주든 우리나라 기술주든 별로 안 좋아합니다. IT 소프트웨어는. 근데 이제 그거는 한 1년 단위를 봤을 때 안 좋아하는 거고 제가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 주식들은 항상 선호하는 업종이긴 한데 지금 주가가 저렴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빠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정말 이 회사가 이익을 많이 벌어들여가지고 본질 가치 대비 싸냐는 아닌 기업들이 더 많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회사는 일부는 돈을 많이 버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그런 주식만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작은 주식들 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적자일 거고 이익을 벌더라도 그것보다 시가총액이 너무 높게 형성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률만 보고 이게 싸다, 많이 빠졌고 고점 대비 고점까지만 가면 이런 것들은 저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가 한번 순환할 때
이 전번에 잘했던 업종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2007년, 8년에 잘 됐던 조선주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화정 좋았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다가 최근에 조금 좋아지는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던 거를 다시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사는 것은 좀 저는 안 좋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된다면 정말 확실한 것들, 돈 정말 잘 버는 정말 대형주. 를 산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코로나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 떠밀어서 이거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 기회에 성장했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인지를 하게 해줬으니까 되게 좋은 시기를 싸게 마케팅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선별적으로 지금부터는 분석해서 올해 하반기에 사봐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아주 희소할 거다. 서학개미 분들이 사실은 뭐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아마존이든 그 테크주에 많이 투자를 했을 텐데 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좀 만약에 갈아탄다면 네. 타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중에서는? 미국 주식이든 어떤 주식이든 간에 조금은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재미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저는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되게 가벼운 주식들이잖아요. 뭔가 자산이 없는 주식들. 근데 뭔가 원재료도 있고 공장도 있고 실제로 좀 전통적인 소비 패턴이 일어나는 스타벅스? 뭐 그런 류의 그런 회사들이 괜찮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소비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인건비 부담되겠죠? 그 다음에 커피콩 가격 부담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번 가격이 오르면요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농부들이 거기를 재배를 많이 해요. 내가 커피콩을 할까 밀가루를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은 커피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 재배가 늘어나면서 커피 가격이 다시 떨어져요. 그럼 또 반대로 커피는 이제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밀가루 해야지 하고 밀가루 경장 면적을 늘리면 커피의 공급이 줄어들면 커피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콩 가격이 상당히 변수가 되겠죠. 커피콩 가격이. 저도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배추 같은 게 이제 김치 때문에 이제 되게 가격이 민감하잖아요. 네네. 주부님들은 풍작이어도 농부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풍작이 돼버리는 순간. 참 희한한 게 농민분들은 평생 그 일을 해오신 건데도 그거를 거꾸로 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로니아 유행한다 그러면 다 아로니아 해가지고 돈은 들였는데 똥값 되고. 많은 분들이 그걸 사실 해버리니까. 그것도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거꾸로 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마이 현인 네. 워렌 버핏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네. 워렌 버핏처럼 될 수는 없다고 요 책 에이블에 나와 있던데 네, 어떤 이유 제가 때문이죠? 국내 최초 워런 버핏을 깐 책을 쓴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워런 버핏이 이제 자기 고백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실 코카콜라랑 시즈캔디로 돈 번 게 아니야. 나는 지금 갖고 있는 회사 중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애플이고 보험사가 잘 돼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를 얘기를 공개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워런 버핏 따라한다고 코카콜라 이런 거 평생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를 제가 몸소 느낀 거예요. 워런 버핏 따라하다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다가 이제 방법론을 찾게 된 게 이 에이블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워런 버핏은요 일단 돈이 되게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작은 거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인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집 큰 회사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많냐고. 아니죠. 보통 적잖아요.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공공연히 이 얘기는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주식 안 할 거다. 그렇죠. 100만 달러밖에 없는 가난뱅이로 돌아간다면 나는 연에 50%씩 주식으로 수익 낼 거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100만 달러보다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100만 달러 큰 돈인데 그 사람한테는 작은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크고 작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워런 버핏이 돈이 없어서 버핏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헤지펀드, 일종의 헤지펀드를 운영할 때는 그런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돈 될 수 있을 거는 모든 업종 다 해가지고 막 해집고 다니면서 주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워런 버핏이 연에 20%씩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주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좌가 없어.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본 총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20%를 만드는 자본 총계는 보험료를 미리 받아서 투자하는 미국 말로 플로트라고 하는 일종의 부채가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파트 10억에 샀다 20억에 팔아가지고 2배 올랐는데도 내 돈은 5억만 들어갔으면 15억 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레버리지가 포함돼 있다. 그러면 레버리지 빼고 나면 버핏은 10% 정도 버는 거예요. 주가도 아니라 자본 총계로. 근데 여러분들이 10%보다 많이 벌려고 생각하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ETF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핏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코카콜라 투자하면 평생 돈 벌 수 있겠지? 나도 버핏처럼 나이 먹으면 수십억 달러 부자가 되겠지? 그렇게 안 돼. 버핏은 너무너무 똑똑해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나이도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아주 절대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버핏이 벌링턴 노던 산타페라는 회사를 투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욕한 적이 있어요. 버핏 노망 들었다. 무슨 2000년대 철도 회사를 투자하고 앉아있냐. 참 웃긴다. 라고 얘기했는데 버핏이 벌링턴 노던 산타페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제가 완전 틀린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벌링턴 노던 산타페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철도 회사가 올드 비즈니스인데 꾸준히 돈 벌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리쇼어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트럼프랑 막 싸우고 서로 지정학적 그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공장을 해외로 갔던 미국 회사들이 다 자기네 돌아와. 돌아오면 뭘로 움직이겠어요? 철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내 교역량이 정말 많아지는데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게 철도야. 또 하나는 버핏이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벌링턴 노던 산타페는 교역량이 늘었지만 비용이 줄었다고 했어요. 왜 비용이 줄었냐? 이 IT 플랫폼을 도입을 하면서 말하자면 무인 열차라든지 아니면 이 열차를 배차하는 그런 시스템이 고도화되니까 비용이 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 미국의 제조업의 부흥을 예측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 못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핏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냥 대강 보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투자하는 거는 나중에 10년 후에 까봤을 때 와, 이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 가서 느끼게 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핏을 따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버핏은 실제로 여러분들과 같은 작은 자산을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난 투자자인 건 너무나도 그럼요. 그러니까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강 얘기한 걸 그냥 대강 주워 듣고 따라하면 여러분들 돈 못 벌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투자법 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게 뭐 한 가지 정도 있다면 뭘까요? 그냥 지수 살까요? 유연하게 그렇게 쓰셨으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제 가족한테 본인이 죽고 나면 대부분의 자산을 S&P 500 ETF에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따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수 산다 하면 한국과 미국 지수 있잖아요. 당연히 미국 지수 사라고 할 거죠. 저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 훨씬 훌륭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자, 대표님의 맷집과 생각을 키우는 투자 원칙 책에 10가지가 있던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첫 번째,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좋은 회사는 아니다. 두 번째, 설명이 필요한 주식에 투자하지 마라. 세 번째,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나아진다. 수익률도 인생도. 네 번째, 나는 2배가 되는 주식들을 매년 찾아냈다. 다섯 번째,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 여섯 번째, 남들이 다 하는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유명해지기 전에 선점해 수익률을 얻는다. 여덟 번째, 수익률은 나를 증명하는 숫자다. 아홉 번째,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열 번째, 어떠한 시장에서도 돈을 잃지 않는다인데 뭐 이 10가지 다 하면 좋지만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가서 할 말은 필요하니까 여기서는 한 가지만 감사합니다. 상세 설명. 나는 2배가 되는 주식들을 매년 찾아냈다가 그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를 정리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게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과 관계없이 거시경제와 관계없이 2배 정도 오르는 주식은 매년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제가 찾죠. 매년 있죠. 매년 있어요. 4배도 있고. 되게 많아요. 10배도 매년 있어요. 한 해도 없는 적이 없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되는 주식 중에 2배만 먹어도 되고 2배 되는 주식이 10개 있었다면 그 중에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나 거시경제 전망 또는 거기에 대한 지표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하나 되고요. 또 하나는 매년 하나를 찾아가지고 2배씩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4년이면 16배.
여러분들 1억 갖고 있으면 20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경제적 자유가 누려지는 거잖아요. 아, 야, 나는 주식이 너무 안 나와. 내가 찾았는데 맨날 비싸. 아니면 저 김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주식의 매출 비중이 내 아이디어는 너무 작아. 근데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하루 종일 저는 그 일만 하는데 하루에도 10대까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다 하나만 찾아도 부자 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근데 소고법처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현금이 있는 걸 너무 싫어해. 예수금이 많은 거를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일단 현금보다는 이게 낫겠지? 애매한 거에 자꾸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을 봐서 쪼그라들고 확실한 게 나왔을 때 아까우니까 팔지 못해가지고 기회를 못 누려. 이 이상한 게 은행 계좌에는 돈을 놔둘 수 있거든요. 네. 증권 계좌 예수금은 못 놔두겠어. 저는 그래서 은행 계좌로 옮겨요. 증권 계좌는 0원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서 확실한 게 있으면 증권 계좌로 옮기고 또는 빚을 내서라도 옮겨서 확 사고, 그렇지 않은 건 아예 안 해버려요. 애매한 건. 나는 항상 하나는 찾을 수 있을 거니까 그 1년에 하나 찾을 때까지는 돈 하나도 안 써도 돼 하는 마음가짐이 실제로는 2배 가는 주식을 못 찾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 건강하게 해줄 거예요. 자, 방금 현금 얘기해 주셔서 요즘에 사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난해지는 세상. 네.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랑 사실 돈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느꼈을 때는 주식도 떨어지고 가상화폐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내 현금도 떨어지니까 이건 뭘 해야 되나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엔 또 뭐 샤테크, 명품 테크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될까요? 이 현금을 도대체. 그 조급함이 여러분들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가 예를 들어서 무슨 아프리카의 뭐 나라, 뭐 남미의 무슨 나라처럼 1년에 그 현금 가치가 반토막씩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가 얼마나 올랐다고. 10%밖에 안 올랐어요. 가장 역사상 많이 올랐다고 한 게 10%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1억이 9천만 원 된 거예요. 근데 그 1억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실. 작년에 번 걸로 나온 거잖아. 작년에 10% 이상 벌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그거는 사람들이 까먹는 거예요. 맨날 고점이 내 돈인 줄 알아. 모든 사람,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 오기 전에 내 돈을 어디다 빨리 묻어놔야지. 그런 조급함이 애매한 것에 투자하게 하고 결국에는 손실이 나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손실까지 나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2배가 되는 주식 분명히 나오고, 주식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아이디어라든지 건물 살 만한 거, 부동산 투자할 만한 건덕지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고 하다가 정말 이건 무조건 되겠다 하는 거 있을 때까지 은행 계좌에 놔둬도 인플레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매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연봉도 작년, 재작년에 10% 이상 올랐어요. 무조건 올랐어요. 그러니까 돈의 값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요즘 인플레라고 해서 언론에서 뭐 돈값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2배 계속 얘기해 주셔서 만약에 내가 현금 5천만 있다면 좀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지금 제가 검토하고 있는 주식들의 성격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쓰는 소프트웨어, 인터넷 플랫폼,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 그게 제 하나의 아이디어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반드시 필요한 재화, 소비재인데 그 소비재가 꾸준히 팔릴 건 뻔한데 지금 원재료 가격과 운반비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이면 이익이 날 회사에도 주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소비를 뭔가 스마트하게 바꿔줄 회사도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이 식습관을 코로나 전과 후에서 뭔가 크게 바꿔놓을 회사, 그런 회사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5천만 원 제가 있다고 다 투자하지는 않을 거고 그걸 분석 중에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군데 정도의 집중 투자를 하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기업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이건 아까 도전 비전이랑은 다른 거죠? 네, 다른 주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시대 만약 대표님께서 20대로 돌아가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 준비하겠다라, 또 김작가 TV에 1년 만에 똑같은 옷을 입고 도플갱어처럼 출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투자에 있어서 저는 조금 빨리 경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사람이 바뀌진 않을 건데 저는 실패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시도를 좀 천천히 그리고 적게 해본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랑 같이 일하는 정호성 대표는 저랑 좀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후배들이나 신입 직원들이 오면 반드시 돈을 빨리빨리 좀 투자를 해봐라. 몰빵해보고 잃어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나는 잃는 게 싫으니까 확실히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저는 다시 한번 살아본다라고 하면 좀 과감히 해봤다면 이 에이블을 쓰게 되는 기간이 15년이 아니라 5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실패를 좀 많이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시도를 해서 이제 실패를 해서 이런 실패가 내 경험이 돼서 자양분이 돼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이 실패가 반복될 때 꼭 바꿔야 되는 건 뭘까요? 계속 이게 내가 실패라는 경험을 계속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실수를 저는 절대 안 해요. 그거를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적 선택이라든지 커리어적인 변화 이런 거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왜 발생했는지를 저는 철두철미하게 분석하는 편이고 그 근처에도 안 가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해서 실패했다. 만약에 김작가 TV에 나왔는데 뭔가 제가 허언을 해가지고 욕을 먹었어요. 그럼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 자체에 나가다 보니까 내 본성이 떠들길 좋아하고 그러니까 허언을 했을 거야. 그럼 난 앞으로 미디어 접촉을 안 해야지 할 정도로 되게 극단적으로 그 실수에 대한 복귀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같은 실수는 거의 안 해봤어요. 어쨌든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네. 실패를 우리가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대표님이 이번에 내신 요 에이블 책도 많은 분들 보신다면 투자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현준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